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미증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서머랠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너무 뜨겁게 달려왔던 걸까요?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7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랠리에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6월 CPI는 1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 이 9월뿐만이 아니라 또 12월 한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하지만 기술주들이 좀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5%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밀려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 행사를 기존 8월에서 또 10월로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이 미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이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거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파란불로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2,900선을 회복해주는가 싶었는데요. 2,800선으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한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5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또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낙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산 그룹주들의 강세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20%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 7% 하락세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우리 두산 바켓을 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 끝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 12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 유독 하루가 길게 느껴진 것만 같은데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하루가 더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간밤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있었죠. 3%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반면에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를 제외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900선을 노렸던 코스피 오늘은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55% 하락한 2,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0.42% 하락하면서 848.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4조억 원가량 매수를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5,951억 원 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서 5,541억 원, 기관은 428억 원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8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57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 81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매우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오늘 다소 아쉬운 흐름이 짙어 보입니다. 국내 대형 반도체가 일제히 하락한 이유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프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2% 하락하면서 84,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32% 하락한 23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오늘 2.87%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던 모양입니다. 27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3.58% 하락하면서 6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1.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1.52% 오르면서 이틀 연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두 2차전지 형제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8% 이상 하락하면서 2차전지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코프로비엠 3.28%, 에코프로 2.24% 오르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오늘 5.46% 하락하면서 매우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의 FDA 재허가에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조금 밀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엔캠이 오늘 2.67% 하락하며 2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9% 오른 9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과 HBSP 반도체 관련주는 서로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0.2% 오른 24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BSP는 1.17% 오른 하락한 42,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아서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들 정밀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볼 텐데요. 자, 어제 이 전일장에서 이 미국이 칠레산 리튬에 대해서 IRA 혜택을 적용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또 칠레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가 또 전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리튬이 전기차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하얀 석유로 급부상하면서 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동안 중국에서 좀 많은 양을 수입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도 이 중국 공급망을 좀 탈피를 하기 위해서 칠레나 뭐 호주 이렇게 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리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2차 전지 생산 기업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튬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호재가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석에서 캐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염호에서 캐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호주, 칠레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에서는요. 암석형 광산에서 리튬을 뽑아내고 있고요. 칠레에서는 염호형 광산에서 리튬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2곳에서 탐사가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이 모두 암석형 광산 후보지였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내 리튬 유망 광산 탐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2개 지역에서 리튬 자원 확보 가능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요, 지난 2020년부터 야외 지질조사, 또 지화 탐사, 지구 물리 탐사와 3D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리튬 부종 가능성이 높은 12개 지역 가운데 울진과 단양에서 이 확보 가능성을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암석형 광상으로 수백 미터의 큰 돌덩어리에서 그 리튬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울진과 단양의 이 리튬의 품위가 맞아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품위라는 게 이 돌덩어리 안에 좀 얼마나 광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뜻하는데요. 현재 이 울진 광상의 경우에는 이 리튬 품위가 0.3에서 1.5%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5%로 이 리튬 개발을 위한 최저 품위인 0.2%에는 좀 못 미친다. 좀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12개 암석형 광상에 대한 이 광업권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소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울진 광상의 경우에는 금강송 군락지 보호지역을 이어서 좀 개발이 쉽지 않다. 좀 이러한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점과 리튬 자원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이번에 탐사한 12곳 이외에도 인공지능 AI로 국내 35곳의 후보지를 더 추렸는데요. 올해 안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의 매장량을 더욱더 파악해 보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매장량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는요, 친환경 선광과 또 재련, 소재화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경제 광채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도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영일만 시추와 관련해서 또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 해서 좀 대왕고래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 들썩였는데요. 또 이렇게 또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K 리튬 테마가 또 떠오르지 않을까 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저희가 또 리튬 관련 종목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유일하게 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ESS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주가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LNF입니다. LNF는 우리 양극재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또 리튬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리튬과 관련해서 또 LNF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모두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최근에 3원계 배터리에 이어서 좀 저가형 전기차를 노리기 위해서 LFP 양극재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이 기업은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으로는 제품에서는 또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 애나이드, 또 고안정성 리튬 배터리 카토드 등이 있습니다. 프리즘형 전기차 배터리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해서 시장에서 높은 인정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비엠도 빠질 수가 없겠죠.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니만큼 이 기업 또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대 급등세도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 아직까지 좀 업황이 완전하게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2차 전지 좀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하반기 2차 전지의 주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이 간밤 뉴욕 증시 좀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네.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AI 수혜주에 대한 버블 우려 또한 좀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었죠. 맞아요. 좀 잘 가는가 싶었는데 요즘 좀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는 만큼 2차 전지 뭐 AI 수혜주 과연 내가 탑승해도 될까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인하하면 자금이 증시로 쏠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수혜주가 포물선 모양으로 폭등해서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곤 있지만 이 AI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기대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에 대한 버블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증시가 활성화하는 이러한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만 이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 이러한 좀 심리가 자극이 돼서 또 포모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웰스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은 금리가 인하하게 될 경우 이 머니 마켓 펀드와 또 채권 등에 몰려있던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돼서 또 포모 현상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좀 증시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많은 또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좀 이 비우량 기업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좀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클레이즈 주식 리서치 팀은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 AI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포모 심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에 매년 60억 달러, 600억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매년 걷어들이는 수익으로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과도한 자금을 또 지출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AI 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모 심리로 인해서 좀 주가가 폭등을 할 수가 또 있겠죠. 그리고 원래 가장 급격한 상승세는 이 버블의 마지막에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AI 버블이 금리 인하로 좀 더 본격화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AI 수혜주의 상승세 또 지금부터 시작일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AI 수혜주에 탑승하지 않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내가 올라타도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라는 항상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포모 심리에 휩쓸려서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지금 좀 투자에 유의하셔서 더욱더 좀 관망세를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기업의 실제 성장성이라든지 또 매출 등 이러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에 이 10,000원대, 1,30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지금 이 소식을 알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새벽 내내 정말 회의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자기 직전까지도 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을 위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총 1030원이라고 결정이 된 상황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오른 수준입니다. 1988년 첫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37년 만에 이렇게 10,000원대에 돌파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1988년 이후에 좀 37년 만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요. 이 최저임금이 또 5,000원대로 올라선 거는 2014년 이후 11만 원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이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10만 원가량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요즘에 카페를 가면은 키오스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홀로 사장이 또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또 이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열어놓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앵커들의 수다 코너 함께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현재 시세를 내고 있을지 알아보는 이 시각 특징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 시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라파스입니다.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파스가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임상 준비 중입니다. 임상 일상이 올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주가가 초강세인데요.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16,200원에서 거래 중인데요. 라파스는 미세 바늘침 개발사입니다. 요새 미세 바늘침을 이용해서 미용기기나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자가 주사를 놓았을 때의 번거로움과 통증은 사라지겠죠. 한편 위고비의 주요 국가별 특허가 곧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을 이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개발 결과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로봇 관련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런 훈풍으로 오늘 국내 로봇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 2,610원에서 거래 중이고 엔젤 로보틱스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32,800원대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에브리봇도 22,400원, 그리고 유진 로봇은 7,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기술 성과를 더 분석해보면서 로봇 관련주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코오롱 그룹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FDI 임상 3상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코오롱 생명과학이 현재 주가 살펴보면 18,1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현재 상한가에서 기록 중인데요. 인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임상 3상에서 이에게 형질 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2019년에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FDA는 임상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뒤에 2026년쯤에 돼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임상 준비를 해온 만큼 FDA 품목 허가와 상업 생산주 준비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2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2분기 호실적과 붉은 사막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오른 47,1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펄어비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832억 원,
영업 손실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목표 주가도 KB증권은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검은 사막 게임이 중국에서 모바일 버전을 종료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또 올해 중국에서 검은 사막 PC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붉은 사막 게임이 8월 게임스컴 2024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죠. 아직 출시 전인 만큼 일정이 공개되기 전까지 펄어비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 특징주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23% 오른 10만 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 전망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산밥캣의 자금력을 활용해서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매매 동향에서도 양쪽 주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이 됩니다. 두산밥캣 주주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 두산 로보틱스, 방금 전에 들은 바대로 이 두산 밥캣을 좀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이 로봇주들 좀 오늘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들 좀 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오르는 만큼 또 같이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관점 가지고 로봇주들 시세 움직이면서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좀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 KB금융이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에서 2분기 순이익 전망이 좀 1조 원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1.56%, 1.64%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실리면서 이 증권 그리고 금융 업종들 강세가 이어질 거다, 이러한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가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강세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3% 넘게 오르면서 19만 5,100원에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상승폭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도 요즘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 탄력 받으면서 이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알테오젠도 0.74% 상승하며 27만 1,5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이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 이 기술 이전 그리고 또 뭐 이 ADC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전해지면서 하반기 좀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이 CDMO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관련한 CDMO 종목들 뭐 ST팜이라든지 이수앱지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지노맨 컴퍼니 같은 이러한 CDMO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으니까요. 바이오와 그리고 CDMO 종목들까지 이렇게 좀 제약 바이오 전반에 걸친 종목들 현재 훈풍이 불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 현재 지금 3시 29분 약 마감 1분여를 앞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승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자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급락 여파로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장중한 때 2,840선대까지 급락하면서 낙폭을 키워왔습니다. 마감에서는 2,85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50선을 내어주면서 8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이끈 영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매수세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액, 지수가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간밤 M7 종목에서 약세가 이어져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1위부터 5위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여파에도 오늘 에코프로 형제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첫 바이오 시밀러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마감에서는 27만 2,5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의 6월 CPI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1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더욱더 커진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은 역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두 번째로 뵙는 건데 제가 어제 또 기사에서 교수님을 뵀어요. 네, 예. 또 실제로 뵙게 되니까 더욱더 네, 반갑네요. 네, 오늘 이 미국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좀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러한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주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많이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지수도 빠졌는데 교수님 이번 CPI 발표 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예, 뭐 CPI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물가 인상률을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CPI인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 연말까지 2%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6조 달러가 넘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줄여야만 물가가 낮아진다는 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작년에 9%에서 이번 달에 3.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5%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 9월 달에 한 0.25% 정도를 2번 정도 내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한두 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기가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주가라든지 부동산에는 마이너스 0.8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외상향 관계라고 부르는데, 매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더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미국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어제는 반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뭐 애플부터 한 2% 정도 내렸고 엔비디아는 5%, 6%까지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6개월 뒤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선반영된 것이 바로 주가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 이미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많은 주식들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3.0이 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이 약 70% 정도로 굉장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중소형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올랐고 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집의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 확실한 상황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고 그동안 가장 크게 기대를 모았던 이 빅테크 대형주들이 좀 내렸다. 이렇게 순환매 장세였고 저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되게 된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확정되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년 1%씩 내릴 겁니다. 금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했던 기준금리는 5.5%에서 4.6까지 내리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2025년도에는 3.6, 2026년 2.6까지 내릴 것으로 이미 목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와 같은 뭐 부품을 사서 반도체를 산다든지 또 HBM 반도체를 사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전 세계 기업들은 실적은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중소형주가 이번에 순환매로 올랐지만 대형주로 하는 것이 또 안전하고 좋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70%까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조차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도 8월이나 10월부터 내리겠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는 2%로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5.5%고 한국은 지금 현재 3.5%입니다. 2%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렇게 항상 신흥국인 국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높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12번째 외환위기가 난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00%입니다. 트르키예라고 부르는 우리 터키는 한 18%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언제 부도 날지 모르니까 다시 연 100% 이자를 주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도 이 기준금리가 약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채 금리가 연 30%까지 올랐는데요. 국가가 파산하고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은행의 예금 이자가 연 30%까지 오릅니다. 지금 당연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한 60% 정도 결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0.1%로 세계 한 35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다. 한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제조업 수출의 기준으로는 세계 5위지만 이렇게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 세계 9위라고 말합니다.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이런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이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 봤을 때는 22%밖에 안 됩니다. 약 20% 정도만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IMF가 권고했던 상황,
3개월 경상 수입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우리가 IMF 지침대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 IMF의 기준을 따랐던 아르헨티나가 부도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1997년도 IMF 위기를 겪었지만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외환 보유고가 10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70%,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국 GDP의 100%를 외환 보유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데요.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할 때, 석유를 수입할 때 결제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났던 것인데,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금으로 결제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다. 요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8월이나 10월, 12월 정도 예상은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내려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간다는 의미이고, 저는 미국이 9월 달에 한 0.25% 정도 내릴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금리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5년 연장해 줬습니다. 최근에 서민들은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 대출에 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 금리는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과거에 이제 연 25%까지 있었는데 야당에서 우리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25에서 20으로. 그랬더니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고 많은 서민들은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의 금리는 연 100%에서 12,000%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금의 120배를 이자로 내고 있다. 요점은 서민을 위해서 법정 최고 이자를 낮추게 되니까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고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9월 달에 내리기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내릴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아마 0.25% 미국과 동일한 횟수로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나 가능성이 그래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게임 회사인 시프트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요즘 게임 사업에 대해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게임 크래프톤, 또 넷마블, NC소프트에서 어제 시총 4위까지 또 자리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인 안착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첫째 날과 좀 대비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 앞으로의 시프트업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에 100개 기업이 상장합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니까 지금 한 주에 2개 정도의 평균 기업이 상장한다고 보면 되겠고, 또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도율이 굉장히 높고,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현재 상장된 기업이 2,500개이고 상장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500조입니다. 딱 똑같습니다. 2,500조 정도 되고, 그러니까 평균 한 개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시프트업의 지금 시가총액은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게임 회사의 단점은 하나의 종목, 하나의 인기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고, 시프트업은 한 티켓이라고 하는 게임에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이 계속 잘 되면 좋은데 새로운 신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든지 어떠한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 게임이 잘 안 될 때는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바로 BBIG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BBIG였습니다. 바이오주와 배터리주, 또 게임이 대표적인 거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등이고, 또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게임 업계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고 세계 최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계에서 드라마나 게임이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뭐 버그라든지 문제점을 잘 찾아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 배드화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모든 영화, 드라마, 게임 같은 것도 가장 먼저 한국에서 출시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신속하게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더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는 시프트업도 앞으로 새로운 게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대비한다 그러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앞에서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갈수록 0.25%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부동산은 똑같이 마이너스 0.8의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은행의 대출이자도 내리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모든 자산 가치가 오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 50%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평균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한강 이남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32평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시세는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한 25억 정도 차익이 남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프트업과 같은 공무주 청약과 함께 한강의 이남 아파트를 분양받아야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현재 40%인데요. 이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앞으로 60%까지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주식도 함께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자산 가치가 이제 같이 은행 이자와 반대로 오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전망과 또 함께 이렇게 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은 네이버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